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제목 인간 짐승. 지은이 에밀 졸라.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밀 졸라라는 작가를 뜻도 모르게 어디선가 들었던 까닭입니다. 제가 에밀 졸라에 대해 얼마나 몰랐냐 하면 졸라가 이름만 들었을 때 남자가 아닌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사족 같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럼에도 나의 귀에 에밀 졸라라는 말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밀 졸라는 유명한 작가였던 거죠. 도서관을 훑었을 때 그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 짐승. 그래서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책을 읽은 뒤 손가락 하나 힘쓸 수 없이 에너지가 소진된 것은 이 책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몰입도가 높은 책입니다. 몰입도가 높다는 것은 재미있는 책이라는 말이지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짐승 즐거리. 루보의 부인 세브리는 결혼 전 그 지방의 법원장인 그랑무랭의 양딸이었다. 그랑무랭은 세브린을 잘 보살폈을 뿐 아니라 루보와 결혼을 시키며 지참금까지 챙겨주었고 미리 써놓은 유서에 유산까지 남겨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루보는 철도청의 부역장이다. 성격이 곧고 자신의 일에 충실해서 일을 잘하는 남자였는데 그로 인해 융통성이 없어서 가끔 다툼도 일어났다. 이번에도 별것 아닌 것에 다툼이 일어나 그 일을 해결하려고 파리의 세브린의 유모집에 기거하며 그랑무랭의 도움으로 일을 해결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인과 점심 파티를 하고 둘만의 사랑을 나누며 노곤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세브린의 결혼 반지와 함께 끼고 있는 뱀무늬의 반지를 보게 되었다. 세브린은 나른함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반지를 그분이 16살 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루보는 사실 그 전에 그 반지가 세브린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20번도 넘게 들었던 것이다. 그분이 16살에 이 반지를 선물로 주었다는 말에 루보는 모든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낸다. 세브린이 표면적으로는 그랑무랭의 양딸 행세를 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그의 정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어제 그랑무랭이 세브린에게 세브린의 대모역을 했던 그랑무랭의 여동생 본농 부인 댁에서 며칠 묵어 가라는 것을 거절한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속이고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랑무랭이 자신을 얕잡아 봤기 때문에 자신과 결혼을 시키고도 세브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르보는 질투심에 세브린을 짐승에게 하듯 구타를 한다. 그리고 그랑무랭을 죽일 생각을 한다. 세브린 역시 결혼을 하면 그와의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생각하며 두 남녀는 공동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살인 사건은 예심판사 드니제와 법무부 사무처장 카미라모트에게 넘어간다. 카미라모트는 그랑무랭을 자기들이 탄 기차에 타게 하려고 세브린이 그랑무랭에게 보낸 쪽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죄를 여인의 아양으로 무마하려 그를 찾아온 세브린에게 남편의 안전을 지켜줄 테니 남편의 이름과 주소를 써놓으라고 한다. 세브린의 필체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그것으로 필체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쪽지는 세브린이 쓴 것이 틀림없었다. 그로써 그랑무랭을 이 부부가 죽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카미라모트는 이 부부가 범인이 되었을 때
그랑모랭의 지저분한 사생활이 드러날 것이며 이것은 자신을 포함해 현 정권을 위태롭게 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이야기는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생각한다. 세상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그 진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세브린과 르보가 살인을 저지를 때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다. 자크였다. 자크는 르보와 마찬가지로 철도의 부역장이었다. 마침 휴일이라 크루아드 모프라에 있는 고모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세브린과 르보가 그랑모랭을 열차에서 죽이고 크루아드 모프라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크루아드 모프라에는 자크의 고모의 두 딸인 플로르와 루이제트, 그리고 고모가 재혼한 미자르가 살고 있었다. 미자르는 크루아드 모프라의 건널목직이었으며 플로르는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크루아드 모프라에는 그랑모랭이 세브린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주택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주택에서 그랑모랭은 세브린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최근에는 본농 부인의 하녀로 들어간 루이제트에게 손을 대는 바람에 루이제트가 만신창이가 되어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그녀의 남자친구인 카비슈의 집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다. 각설하고 그렇게 자크는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르보는 자크를 자신들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해 세브린이 카미라모토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크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 둘이 동행하며 세브린은 특유의 여성의 애교로 자크에게 자신들이 범인이 아니니 협조해달라는 말을 한다. 자크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다. 그것은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대를 물려 그에게 유전된 것이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가한 악행으로부터 혈거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여성에게 기만당한 뒤로 남성에게 누대를 걸쳐 쌓여온 원한의 병이다. 먼 옛날 동굴 속에서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속임수가 생겨난 이래로 누대에 걸쳐 수컷에게서 수컷에게로 그 원한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심장이 터지고 핏줄이 팽창할 때 여성을 죽이고 싶은 본능에 몸서리치는 병이다. 그런 이유로 고모댁에 갔을 때 어려서부터 그를 사모했던 플로르의 사랑도 거절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브린이 자기에게 아양을 떨며 몸을 밀착했을 때 그는 그런 느낌 없이 그녀를 대할 수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았다. 자신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랑모랭 피살 사건은 르보가 자신을 살인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자신과 정반대의 인물을 상상하며 진술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생긴 사람은 바로 카비슈였다. 법원은 카비슈가 루이제트와 그랑모랭의 사건에 악의를 품고 벌인 사건으로 종결짓는다. 하지만 그 뒤 카비슈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다. 기득권들은 카비슈조차 잡아서 그랑모랭의 지저분한 개인사를 수면에 떠오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건은 유야무야 덮이고 그랑모랭의 명예는 지켜졌고 기득권들은 사회의 질타를 면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 범인인 세브린과 르보는 그때부터 도둑이 재발절인 고통을 겪는다. 르보는 도박으로 그런 심리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폐인이 되어 간다. 세브린과 자크는 애인 사이가 되었다. 자크는 세브린으로 인해 자신의 고질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세브린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브린은 그동안의 남자들은 모두 자기를 노리게 취급하거나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는데 자크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사랑에 마음이 녹아들었다. 그들은 파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간다. 세브린은 남편과 이웃에게 병원을 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르보는 세브린과 자크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무감각하다. 그만큼 그는 도박에 빠져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 질투심에 불이 붙어 그랑모랭을 죽인 르보가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도 유령을 보듯 무심한 것이다. 그로 인해 세브린과 자크의 행각은 대담해진다. 그런데 자크를 연모하고 있던 플로르가, 여전사 같은 플로르가 자크와 세브린이 파리행 열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을 할 때마다 질투를 느낀다. 그리고 플로르는 그 둘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자크가 운행하고 세브린이 같이 타고 있는 라리종호를 박살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 그럴 즈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기차 건널목에서 5마리 말이 이끄는 수레에 커다란 돌덩이를 싣고 가는 카비슈를 만난다. 세브린은 그 마차로 라리종호를 박살낼 생각을 한다. 카비슈에게 여기 마차는 걱정하지 말고 불쌍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에 가서 망자를 애도해 달라고 한다. 순진한 카비슈는 여린 마음에 파지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플로르의 집으로 가고 플로르는 그 틈을 타 마차를 기차 건널목에 세운다. 조금 있으면 자크가 이끄는 파리행 라리종호가 여기를 지나갈 것이다. 건널목직인 자신의 의붓 아버지 미자르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의 유산 1000프랑을 집에서 찾느라 자리를 비우고 없다. 마침내 라리종호는 그 건널목에서 마차와 부딪히며 박살이 나고 만다. 그 사건은 사망자 15명, 중상자 32명을 낸다. 하지만 플로르가 기대했던 자크와 세브린은 목숨을 건진다. 뿐만 아니라 자크는 사고 나기 바로 전 자신이 마차를 건널목에 걸쳐 놓으며 그 사건을 일으킨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플로르는 이제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악행을 똑똑히 본 것이다. 이제 다시는 그의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길로 플로르는 자신만의 구역인 터널 안에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내맡기고 가루가 되어 자살한다. 열차 사건과 플로르의 자살로 아직도 죽은 채 집에 남겨져 있던 플로르의 엄마 파지, 그리고 플로르, 그랑모랭에 의해 죽어간 플로르의 여동생 루이제트는 같은 무덤에 묻힌다. 중상자들 중 자크와 앙리 도베르뉴는 세브린의 명의로 되어 있는 크루아드 모프라 주택에서 마지막 칸에 탔기 때문에 외상을 거의 입지 않은 그 집주인 세브린에게 간호를 받는다. 여기서 세브린을 보고 한눈에 반한 등치는 산만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여리고 가여운 카비슈가 잡다한 일을 해주며 돕는다. 독자들은 기억하는가? 이 카비슈가 그랑모랭 살인사건 당시 범인으로 오인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자크와 세브린, 그리고 앙리 도베르뉴, 카비슈, 그렇게 4사람의 동거가 시작된다. 앙리는 세브린을 보며 자크와 바람을 폈다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구애를 청하고 카비슈는 세브린을 여왕처럼 떠받든다. 세브린의 핀이라든가 손수건 등 그녀의 자잘한 것들을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그녀의 채취를 느낀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 가져간 물건은 그것뿐이 아니다. 바로 세브린과 르보가 그랑모랭을 죽였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가져왔던 회중시계가, 그랑모랭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회중시계가 세브린에게서 자크를 거쳐 다시 세브린에게서
카비슈 집으로 옮겨진다. 카비슈는 언제고 이 회중식에는 세브린에게 돌려주리라 생각하고 있다. 자크와 세브린은 전에부터 생각해 왔던 일, 루보를 죽이고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큰 사업을 벌려서 행복하게 사는 일을 이 집에서 감행하려 한다. 자크는 망설이지만 어쩌면 루보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그동안 걱정해 왔던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자신의 내면에 여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이 한 번의 살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어쩌면 루보를 죽임으로 세브린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이다. 그들은 계획을 세운다. 앙리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 여동생들이 데려갔다. 세브린은 이 집이 팔릴 것 같다고 남편을 그곳에 불러들이고 자크는 일 관계로 여기를 떠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적당한 곳에서 내려 다시 몰래 이곳으로 와서 살인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완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은 계획대로 되었다. 자크는 자신의 떠나는 모습을 카비슈에게 보여주며 알리바이를 성립시킨다. 자크가 다시 크르아드 모프라 주택으로 돌아왔을 때 세브린은 잠자다 일어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 루보를 더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브린의 속살이 보였다. 뿌연 우윳빛의 그 살결을 보는 순간 자크는 그 동물적인 감각이 여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갈증이 언제인지 정확한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당했던 모욕을 안갚음하려는 갈증이 먼 옛날 동굴 속에서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속임수가 생겨난 이래로 누대에 걸쳐 수컷에게서 수컷에게로 축적되어 온 그 원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세브린이 사랑을 갈구하며 목덜미를 내밀 때 자크의 뒤에는 칼이 있었다. 그 칼은 세브린과 루보가 그랑모랭을 죽인 칼이며 이제 그 둘이 루보를 죽이려고 마련한 칼이다. 자크는 루보를 죽이려던 그 칼을 집어 세브린의 목덜미를 찔렀다. 그리고 한 번 칼을 살 안에서 돌렸다. 세브린과 루보가 그랑모랭을 죽인 바로 그 자리였다. 거기에 방법까지 똑같다. 자크에게 킁킁거리는 짐승의 소리, 씩씩거리는 멧돼지 소리,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그것은 자신의 숨소리였다. 드디어 그는 그 일을 해냈다. 사람을 죽였다. 끝없이 시달렸던 욕망이 완전히 충족된 기분과 함께 미친 듯한 기쁨과 쾌감이 몰려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자크는 집을 뛰쳐나와 정신없이 뛰었다. 그때 카비슈가 세브린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와 동시에 자크가 뛰쳐나간 것이다. 카비슈는 도망가는 사람을 잡기에는 한 발 늦은 것 같고 2층에 세브린이 걱정되어 2층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피가 흥건한 채 널브러져 있는 세브린의 시체가 있었다. 카비슈는 아직도 세브린이 죽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피범벅이 된 그녀를 덥석 안아서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이불로 벌거벗고 있는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카비슈의 몸은 그로 인해 피범벅이 되었다. 그때 여기서 만나 함께 왔던 루보와 미자르가 카비슈를 보았다. 카비슈는 영락없는 살인자의 모습이었다. 수사는 그 당시 정치적 실세에 의해서 그리고 예심판사 드니제의 욕망에 의해서 카비슈가 그랑모랭의 살인사건과 세브린의 사건 주범이며 그를 조종한 것은 루보라고 몰아갔다. 이제는 증거도 확실하다. 살인을 저지른 칼이 같은 것이며 그랑모랭과 세브린은
정확히 같은 곳에 찔려 살인을 당한 것이다. 거기다가 그랑모랭의 회중시계가 카비슈의 거처에서 나왔고 카비슈는 현장에서 잡혔다.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 한편 르보는 자신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 그랑모랭의 살인사건 진실을 말한다. 사실은 자신과 아내가 그랑모랭의 치정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라고. 그리고 세브린의 살인에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카비슈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랑모랭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득권들의 명예를 위해서 르보의 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브린이 그랑모랭에게 보낸 쪽지를 가지고 있는 카미라모트는 촛불로 그 쪽지를 불태워버린다. 세상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그 진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은 그들을 종신형으로 이끈다. 세브린의 진짜 범인 자크는 어떻게 되었을까? 플로르에 의해 박살나기 전까지 라리종호는 기관사 자크와 열차의 화부 쾌펜을 그럴 수 없는 동지로 거의 한 몸으로 묶어놓았다. 자크는 술 주정뱅이 쾌펜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마음으로 인정해 주었고 쾌펜도 자크에게 충성을 다하였다. 그런데 라리종호가 플로르에 의해 박살이 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전처럼 의기투합하기가 어려워졌다. 거기다가 세브린이 죽고 쾌펜의 애인 필로멘이 자크를 유혹한 것과 자크가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쾌펜에게 들통이 나면서 둘은 악화 일로의 길을 걷는다. 그러던 차 전쟁이 나고 둘은 새로 배정받은 열차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가득 싣고 가는 도중 열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쾌펜은 자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석탄을 용량 이상으로 넣고 그로 인해 자크는 열차를 조절하느라 진땀을 뺀다.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그들은 핸들을 놓고 석탄을 놓고 육박전이 벌어진다. 결국 서로의 몸이 뒤엉켜서 기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달리는 기차 바퀴에 몸이 바스러지고 너덜너덜대며 흔적도 모른 채 기차는 그들의 살점을 띄엄띄엄 남겨놓고 앞으로 성난 짐승 마냥 달려간다. 차단기도 무시한 채 위험물질도 아랑곳 없이 그저 달려간다. 화물칸 안에 화물 대신 실려있는 군인들은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그 노래소리가 기차의 화통 소리를 집어삼킨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차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짐승처럼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그리고 소설은 끝을 맺는다. 에밀 졸라는 19세기에 21세기 컴퓨터가 발명되고 AI가 발명될 거라고 알았던 것일까요? 그 AI가 사람을 제치고 제멋대로 날뛸 것까지 알았던 것일까요? 자크의 손을 벗어나 미친 짐승처럼 앞으로 달리는 열차가 이 시대에 마치 사람을 제치고 인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AI로 보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끌려 여기저기 무리를 짓습니다. 그 모습이 열차가 제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처럼 앞으로 나가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화물칸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과 겹칩니다. 문명은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도 가져다 주는데요. 똑같은 무리를 짓더라도 생각이 이씨해야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고와 문명, 사람과 짐승, 사람과 문명 등 많은 것을 엮어놓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보며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진실을 그대로 옮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이 일어난 순간 모든 과정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한 사람이 있고, 이런 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때에 따라 같은 진실이라도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가 있어서 진실이란 그 자리에 못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나름 그 모든 것들이 진실임은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브린을 어느 사람이 환양년이라 해도 진실이요, 뭇 남성들에게 이용당한 가련한 여자라 해도 진실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그 사건의 제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뻔한 진실 앞에서도 자신을 오롯이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한다 해도 대중들에게 이해받기 힘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런 깨어있는 개개인이 모일 때 거대 문명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그 문명을 지배하는 날이 오겠죠. 저부터 깨어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